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시국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까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조직돼 있고 그리고 90% 이상 몰표가 나온다고 평가되고 있는 호남 표심, 호남 민심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 주동식 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주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금 이제 가장 우리 시청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이 범야권에서 가장 이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호남 민심 동향입니다. 지금 윤 후보에게 사실은 상당 부분 그 기존의 다른 어떤 보수 후보나 우파 후보와는 달리 윤 후보의 지지율 속에는 호남 지지율이 지금 묻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윤석열 그 후보가 최근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그 뒤에 그 입당한 뒤로 윤 후보를 떠받치고 있던 호남 민심, 호남 표심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지지율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한때 이제 15% 이상, 네. 10% 중반대까지 나온 지지율이 네. 최근에는 이제 호남을 말씀하시는 거죠? 호남을 말하는 호남에서, 거죠. 네, 네. 호남에서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 영향이 네.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표면적으로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제 다르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유권자들도 보면은 항상 명분을 찾는 분들입니다. 그냥 네네. 명분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자기 네. 자신이 설득이 안 되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저는 어차피 윤석열에 묶여있던 표는 호남 네. 표는 결국 대선 때가 되면은 선거 때가 결정적인 순간에 언젠가 시기가 문제였을 뿐이지 네. 대선 투표 전에 윤석열이 떠날 수밖에 없는 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 표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표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러게 호남과는 이제 절연이 됐다. 하는 명분을 스스로에게 설득을 하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국민의힘 입당이 호남의 민심이 떠나게 된 계기가 된 건 맞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표가 아니었다. 거기에 임시적으로 머무르고 있었던 표다. 저는 이제 그런 대목에서 호남의 표가 윤석열 지지로 나타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좀 높아지고 하는 게 호남의 민심이 변화를 반영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조정될 표. 좀 호남 분들도 어떤 게 있냐면은 그분들이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호남의 민심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게 고립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립에 대한 공포 때문에 노무현도하고도 선을 잡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민주당 일색으로만 되게 90% 또는 그 이하로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던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였던 게 다른 지역에서 이 좀 비난을 받고 있고 비판을 받는다는 걸 그분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제가 지금 그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지지하는 표로 그 호남 비민심이 나타났던 것은 저는 두 가지 성격이라고 봅니다. 네. 첫째는 그 일종의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산 투자 성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종의 알리바이. 우리가 민주당만 지지하는 건 아니다. 다른 후보도 다른 정당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봐라. 윤석열이 결국은 국민의힘에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알리바이 말은 성격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이 계기가 된 건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좀 더 그 저변에 흐르는 다른 호남의 표심이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년 3월 9일 아닙니까 대선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은 호남에서 윤석열 지지가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호남에서 우파 후보들이 얻었던 표, 네. 10% 되게 이하였잖아요. 네. 그거 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자릿수는 얻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게 보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호남이 이제
기득권화되고 있다는 부분. 아. 그 부분 때문에 호남이 윤석열 지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점점 더 심한 게 보면은 네. 과거보다도 더 더. 민주당 지지가 높아질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 그렇게 좀 보고 오히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부에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어떤 청와대와 연결이 되면서 많은 이권을 누렸고 예. 그 이권을 포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더더욱 야권 후보에 대한 지지는 특히 예, 뭐 힘들다. 제가 보기로는 네. 굉장히 어떤 그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이는 호남 네. 민심이 그 야권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을 버리고 야권으로 돌아서기는 어렵지 않겠냐. 아주-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보고 아주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남 표심이 말입니다. 주 위원장님.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언론의 예측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고 이낙연은 정통 호남의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호남 표심이 이재명을 지지하다가 이제 이낙연 후보가 요즘 치고 올라오는데 이낙연 쪽으로 쏠릴 것이다라는 또 예측이 많이 있고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그 이낙연으로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을 지지한다. 예, 이제 방금 호남 적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장점이라고 그러면 호남 출신이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번 대선에서는 호남 출신이라는 게 이낙연 후보의 장점이라보다는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호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호남 표심에 근저에 깔려 있는 건 고립에 대한 공포예요. 근데 가령 이제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당장에 떠오르는 것이 과거 이제 김영삼 대통령 3당 합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 호남이 어떻게 보면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대한민국과 호남의 대립구도가 됐거든요. 호남 빼고 전부 예, 대한민국. 그러니까 호남이 네. 고립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가장 이제 두려운 상황이고 아. 또 사실 우파가 그걸 악용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호남 대 나머지 대한민국 나머지 지역의 대립구도라는 것이 우파에서는 그때 필승 구도였거든요. 호남으로서는 필연적으로 패배가 되는 구도였고 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노무현, PK랑 손잡고 또 문재인하고 손잡고 이게 사실은 호남의 필승 카드였거든요. 필승 호남의 카드. 예, 역전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과연 지금 호남이 그런 구도를 버리고 호남만으로 그러니까 호남 후보만 한다는 것은 호남만으로 승부 본다는 건데 그런 정도 모험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그 이재명 후보는 안동이어 가지고 네. 과거 PK는 아니고 그렇기는 네. 합니다만은 호남으로서는 적어도 호남만의 구도로 대선에 나가는 것은 피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 공포심이 큽니다. 단적으로 가령 옛날에 저기 정동영 후보가 그렇죠. 그 이명박 대통령과 대결을 했을 때 가장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를 했거든요. 정동영 후보가 그렇죠. 그냥 그 구도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졌죠. 압도적으로 졌잖아요. 네네. 아마 득표율 차이로 아마 그 역대 최고 직선제 이후 최대 표차로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포심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서로 이제 이낙연 후보로 내세워서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호남으로서는 그런 모험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호남 사람일수록 호남 출신 후보는 약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총선하고 대선은 또 다릅니다. 네네. 총선의 경우에는 네. 말 그대로 국가 최고 권력을 다투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테스트, 실험, 일종의 모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을 선택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실험, 정치적 실험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선은 문제가 다릅니다. 호남이 이걸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현재 그러면 왜 이낙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가? 저는 일종의 그 이재명 후보 길들이기라고 봅니다. 길들이기다. 경고를 주는 거예요. 호남 마치 민노총이 이 지금 현재 정부를 길들이는 것처럼. 그렇죠. 네, 호남 함부로 대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호남을 버릴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그게 이제 그러면 호남 사람이 다 그렇게 계산해서 그런 판단 행동을 하느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일종의 그 집단 지성,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작용을 한다고 보거든요. 대선에서는. 선거에서는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무의식의 바탕에 깔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게 지금 현재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라고 보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최종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선거도 유권자들의
그 이해관계가 결정적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 이해관계 생각해 보면은 이낙연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분석이군요. 이낙연 약진은 호남 민심의 이재명 길들이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얼마 전에 뭐 이준석 이준석 당 대표가 됐을 때 36세 젊은 청년이 당 대표가 됐을 때 호남에서 뭐 호남 청년들이 입당 국민의힘의 입당 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호남이 과연 민주당 지지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유지가 될 수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아까 호남의 기득권 나라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도 합니다. 광주가 대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자주 가끔 쓰는데 야, 대구가 그 어떻게 보면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 그 어떤 그 보수 정권 지지의 심장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그때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더 심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대구 이제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은 대구에 계신 분들이 억울하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경제 지표로 보면은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도시 중에 하나다, 최하위권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또 사실입니다 보면은. 근데 그렇게 표면적인 경제 지표로 나타나지 않는 몇 가지 대구의 실제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그건 공식적인 자료로는 잘 나와 있지 않던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대구의 최고급 주택가, 그러니까 수성구 쪽에 이제 고급 아파트들의 그 분양가, 그 매매가, 그리고 저기 경매가 이런 거 보면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강남에 육박하는 경우도 지금은 많이 좀 차이가 날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대구 그 고급 주택가의 아파트 가격 그걸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지금은 이제 별로 큰 차이가 없어졌을 겁니다만은 그 고급 외제차, 예, 등록 대수 이게 이제 그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구가 아주 높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가 이게 이제 그 고액권 퇴장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퇴장 그 고액권을 그 한국은행에 그 지역에 풀면은 5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그렇죠. 5만 원권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지역이 대구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집에서 부자들이 돈을 그렇죠. 쟁여 놓으니까 그 금고에다 넣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얼마나 정확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구의 실제 경제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일종의 고위직 효과라고 보는데 한때 그 보수 정권이 한참 그 전성기일 때 대구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서너 집 중에 한 집은 청와대랑 바로 직통 라인이 있다. 서너 집에 한 집은. 예, 그런 말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약간 과장은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구 또 경북 출신 고위직이 많았잖아요. 이것은 그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분 다 포함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만큼 이게 그런데 그 대구의 산업체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지표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에 세 가지 지표에 이게 반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주택 가격. 우리나라처럼 그 중앙 집권화된 권력이 강하고 청와대의 이 소위 말해서 자원 배분권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에서는 이렇게 고위직 높은 직책에 간 사람들이 주는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가 그런 과거의 대구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정도로 가고 있다고 봐요. 두 집 건 한 집이 청와대와 연결되고. 그 정도 몇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광주에 있으면서 여기 들어오면은 누가 또 청와대 갔다 하더라, 누가 어디 갔다 하더라 하는 얘기가 참 들려와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걸 호남 사람들이 모르냐는 거죠. 모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나지 않는다 해도 그건 굉장히 큰 그 정권 지지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청와대에 고위직에 들어가고 정부 어디에 고위직에 들어가는 게 경제적인 어떤 걸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권력을 놓치면은 이게 당장 우리에게 손해로 다가온다.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 모른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지를 철회하기가 힘들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호남이
말 그대로 이 정권을 지지하는 게 호남에게 손해가 된다. 그 확실하게 그게 임팩트가 나오기 전에는 호남이 이 정권 그게 그 지지를 철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문재인 정권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는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이 학습을 했다고 보는데 네. 지금 2012년도에 네. 그때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랑 대결해서 졌잖아요. 네, 네. 그때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호남에서 호남 현지도 그렇지만은 호남 현지에서도 문재인 지지율이 과거 역대 다른 민주당 후보 지지율에 비해서 빠졌습니다. 더 컸던 게 전국에 있는 호남 출향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문재인 지지가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결정적인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걸 문재인 진영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 2012년 대선 패배한 뒤에 거의 죽게 살기로 호남에 매달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호남에 어마어마하게 배려를 하는 것도 바로 그 연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가 호남과 현재 좌파는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순망치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파한테 호남에 대한 접근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이걸 지금 우파의 접근 태도는 호남과 좌파의 결합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지 그렇게 그 분리를 시키는 접근이 아니에요. 완전 이 카르텔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꾸 이걸 포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잘 되지 않고 당분간은 호남과 좌파의 이 결합이 결탁이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남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어떤 그 정치가 이익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만으로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호남의 변화를 우리는 또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한가운데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 주동식 위원장께서는 호남의 변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제가 같은 당 또는 저기 같은 방향에서 계신 정치인들을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좀 그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반면교사를 몇 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반면교사. 네. 어떤 우선 안철수. 예입니까? 안철수. 안철수 후보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지지를 해준 거, 정치적 실험을 해준 거예요. 네. 근데 호남에 주는 메시지가 있었냐?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냥 사실은 아무 메시지가 없어요. 새 정치 한다고 그랬는데 새 정치 내용이란 게 아무것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좌도 우도 아니고 우리 뭐 저기 중도에서 뭐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더 한쪽으로 말하면은 내가 하니까 잘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지 구체적인 컨텐츠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호남이 어떤 그좀 몰빵을 해준 것에 대한 비참한 그 반대급부로 그래서 지금 호남이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게 더 많이 쏠리게 된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안철수의 실패가 뭔가 바꿔봤는데 전혀 오히려 아니더라. 그거는 학습 효과가 생겨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하나의 이제 반면교사가 되고 나머지 두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 하셨던 분. 이정현. 곡성에서 순천 이제 거기서 그리고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당선됐었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정운천 의원이시고. 정운천. 전주 아닙니까? 전주. 전주 현재는 지금 이제 비례대표시죠. 네네네. 근데 이 두 분이 호남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정책 자산이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분들이 과연 메시지를 가지고 호남에 갔는가? 아니면 다른 거였는가? 단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분이 이정현 의원이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내세운 게 뭐냐면 예산 폭탄이었어요. 예산 폭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산 폭탄. 호남 지역에 그 호남 그 본인 지역구 그리고 호남에 많이 예산을 끌어다가 퍼부어주겠다.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주겠다. 그렇죠.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그 호남에다가. 그 당시에는 또 여당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했고 상당히 그 대목에서는 성과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남았냐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그 여러 가지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분이 그 순천에서 출마도 못하고 영등포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결국은 호남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를 저는 보여주는 반면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운천 의원도 결국은 비례대표로 당선은 되셨습니다만 지역구 못 지켰잖아요. 지역구 출마도 못 하신 거예요, 두 분이. 저는 여기서 지금 제가 예를 든 세 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감히 이제 그분들한테 이를테면 좀 특히 뭐라 그럴까
불편한 이야기를 드린 것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안철수, 이정현, 정운천 예, 세 분의 호남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반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메시지와 컨텐츠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메시지와 컨텐츠. 예, 네. 우파가 호남 메시지가 있었는가? 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우파에 호남 메시지가 없었다. 네. 사실은 저도 좀 충격을 받은 게 제가 호남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보니까 우파 중에서 우파 정치인과 지식인을 다 탕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호남 메시지 낸 분이 없어요. 아, 그냥 다 침묵입니다. 음. 그냥 호남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뒤에서 호남 혐오만 하게 됩니다. 호남 혐오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가 그 총선에 나가면서 저는 별 그 자격은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만은 호남에게 가는 주는 메시지라는 게 저는 반기업, 반시장, 반미, 반일, 반자본주의, 반 대한민국 정서를 버려라.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저기 김종인 위원장이나 그분들이 광주에 가서 무릎 꿇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보는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호남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도 우파로서의 이야기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없었다. 그냥 그 좀 심하게 말하면은 그 미운하게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하는 식의 접근으로는 안 된다. 진정성 있게 호남에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이 호남 전략이 좀 그런 식이거든요. 아. 이것들로 저것도 들어주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식으로 하냐면 호남이 지금 뭐 5.18 특별법도 해줘, 뭣도 해줘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것도 들어주지 않으면 너희들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주동식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파 후보, 호남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수 우파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젠다를 내걸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 저는 승리라기보다는 네. 우파가 내거래할 어젠다가 있다 그러면은 네. 저는 이제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대선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시대 정신이 표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면은 뭡니까? 지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뭔가? 저는 간단히 말해서 87 체제 이후 포스트 87 체제에 대해서 지금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헌법이 87년 그 민주화 그렇죠. 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6공화국 체제가 지금 네. 진행되고 있는데 네. 저는 헌정적으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 네. 정치적으로는 이미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시효가 끝났다. 예, 87 체제가 네네.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별도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만은 네. 저는 이 포스트 87 체제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파 후보가. 근데 결국은 이제 87 체제, 6공화국 체제를 넘어가자는 이야기는 개헌을 하자는 이야기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개헌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권력 구조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각제 개헌이냐, 네. 또는 뭐 이원 집정부냐, 아니면은 대통령 4년 중임제냐. 네.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본말이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87 체제, 7공화국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권력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이 권력 구조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누가 얼마나 더 권력을 나눠먹자 하는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저는 본질적으로 개헌 담론 자체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특히 우파는 개헌 담론에 대해서 기피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압도적으로 그 민주당이 좌파가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은 피의식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렇죠. 마음대로 뭐 예. 헌법을 뜯어고칠. 근데 정도로. 이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서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네네. 저는 그래서 개헌 담론은 먼저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파가. 그게 뭐냐면 첫째 저는 경제 민주화 조항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민주화 조항 폐기. 예, 이게 아마 이제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김종인 그 씨가 저기 뭐 경제 민주화 어떤 자신의 뭐 지적 재산권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과대포장되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의 출발이 경제 민주화입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게 경제의 정치화예요. 아. 이게
그 경제 논리대로 굴러가지 않고 경제 논리대로 굴러가지 않고 끊임없이 국가가 정치가 경제는 결국 자원 배분의 문제인데 네. 이거 자원 배분을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왜곡시키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왜곡시키죠. 바꾸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냥 그런 대로 문제가 덮여졌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기본 대출, 기본 주택, 예, 뭐 그런 것이 있고 뭐 그다음에 이재명 뭐, 시리즈 아닙니까? 뭐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네. 온갖 규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게 규제잖아요. 규제죠, 규제. 정부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를 낳고 있거든요. 지금 뭐 청년 실업, 그다음에 뭐 저기 양극화, 그다음에 저기 실은 산재도 이거 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아, 이런 문제가 지금 그리고 뭐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 대기업만 지금 이 경제 민주화 이 규제에서는 대기업만이 투자가 가능해요. 나머지는 전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아, 그리고 대기업도 투자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대기업도 투자가 어려운데 그런 예. 가능하죠 이제. 예, 뭐 그것도 경제 민주화 조항에서 뭐 소유 집중 예. 이런 것 때문에 뭐 이게 지금 대기업이 경영권 방어하려고 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민주화라는 게 네. 경제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코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공무원 마음대로, 마음대로. 당국자 저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아. 문제가 경제 민주화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거 다 과감하게 이거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네. 저는 평화통일 조항 이거 그게 손을 봐야 된다고. 평화통일조항 폐지 말. 예,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단적으로 말해서 네. 평화라고 말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 이야기도 하냐면은 이런 단적인 오해가 드러나는 게 아무리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만 못 얻어봐야 그런 이야기를 그건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북이 쳐들어오면은 전쟁하지 않고 그러면 넘겨주자는 이야기냐. 그렇죠. 뭐 항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평화는 네. 통일의 결과이지 네. 통일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네. 남과 북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적대적인 체제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실은 무장 해제하고 넘겨주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음. 여기 그 북한 김씨조선과의 대립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네. 평화라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북한과 잘 지내자, 중국과도 잘 지내자. 잘 지내는 건 좋은데 저쪽은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범하겠다가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없잖아요. 네. 근데 저쪽은 지금 핵무기 갖고 들이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그런데도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갈라쳐버리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네. 하고 있는 건데 게다가 지금 북한이 네. 급변 사태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렇지. 그때 중국이 있잖아요. 네. 북에 개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저는 그 한미일 지금은 동맹이 아닌데 네. 특히 일본과는 네. 한미일 삼각 동맹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통제력을 갖지 않으면은 저는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얼마나 비극이 납니까? 저는- 전쟁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이게? 저는 이제 보트 피플은 봤어도 에어플레인 피플은 또 처음 봅니다. 이거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데 네. 한국이 북한에 비해서 경제력이 100배고 뭐 그런 데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거 없다. 그런데 경제력 앞서고 국력이 앞서도 당한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완전히 그 비대칭 전략으로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위협을 했을 때 지금 대응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응할 힘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대응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지.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절대로 대응을 안 하지.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나는 의도적인 거라고 보는데 네. 대한민국 국군의 어떤 거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대로 해서 이게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 네. 그리고 저는 우파가 네. 통일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못했어요. 음. 전부 통일 담론은 좌파, 경제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 경제 민주화가 좌파 담론 아닙니까? 네, 근데 네, 네. 이런 식으로 담론을 항상 좌파가 주도하고 우파는 거기 질질 끌려가면서 숙제하듯이 따라다녔다고 생각해요. 네. 네. 통일 담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저는 우파가 통일 담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헌법에 예. 담아내야 그래서 된다. 이게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포스트 87체 7공화국을 만든다 하면 핵심은 두 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아주 이렇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실 담대하고 어찌 보면은 그 굉장한 비난과 여론의 공격을 각오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럴 만한 후보가 있을지는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광주에서 광주 서구갑에서 외로이 지금 이제 보수 후보의 깃발, 우파의 깃발을 꽂고 휘날리고 있는 주동식 당협위원장과 함께
대선에서의 호남 표심 민심에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